역사는 최태성!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힘을 좀 불어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 좀 주세요. 네, 같이 우리 서로의 길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인강은요, 여러분들의 오감을 다 써야 돼. 열심히 보고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열심히 쓰고, 제가 교재에 그래서 여러분들 쓰기 페이지 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써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 제가 끊임없이 물어볼 때 답하시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꾸 저의 이야기를 따라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액션도 줘가면서 그렇지 막 이렇게 다 줘가면서 뭔가 자꾸 움직여. 그렇지. 막 이 머릿속으로는 그 역사에 좀 빠져가면서 열받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짧은 시간, 어차피 똑같은 시간 투입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감을 다 활용하라 라는 이야기. 오감뿐만 아니라 육감까지 있는 생각까지도 여러분 다 동원하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저도 모든 액션을 다 이용하면서 이 강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고려 이제 중세가 시작되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이제 고려 500년 남았잖아요. 우리가 고대 1000년 공부했으니까 고려 500년 남았어요. 이 고려 500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시기 구분을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두 시기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갑니다. 자, 먼저 그 두 시기의 어떤 구분점이 뭐냐면요. 가운데 빵. 네, 가운데 빵. 이게 언제냐면 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1170년. 네. 이렇게 해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는 고려 전기, 이 뒤쪽을 고려 후기,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고려 전기를 다시 또 두 시기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후삼국시대 호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바로 이 호족과 누가 결합을 했습니까? 네, 바로 골품제의 모순 이런 것들에 저항했던 바로 이 육두품들이 결합을 해서 이 고려란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발했던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참혹하게 아름다운 천마음 있잖아. 근데 그 천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단 말이야.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역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들이 중앙으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중앙에서 뭐가 되냐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어떤 부와 명예를 독점하는 폐쇄적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게 되죠. 폐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게 되죠.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문벌귀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문벌귀족이다라고 해요. 문벌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향리. 네, 거기서 그냥 자리를 잡고 이제 눌러 앉는 거죠. 향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벌귀족과 향리 이런 모습들로 가다가 결국 이 문벌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내려놓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딱 칼에 맞아가지고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 사건이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변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뒤를 잇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신들이 되겠습니다. 네, 예, 무신들. 근데 이 무신들이 집권할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결국 몽골과의 항쟁 과정 속에서 져요. 항복을 해요. 그러면서 원간섭기가 전개됩니다. 그 원간섭기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로 우리는 권문세족이다. 그들을 우리는 바로
권문세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원에 연결되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런 권문세족이 또 원에 이제 딱 연결되어 가지고 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결국 말기적 현상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라 말기 봤잖아요. 중앙 귀족들의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 속에서 원종 애노에 난 호족들의 막 성장 이런 거 봤잖아요.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려 왕조 500년 그 막판에 가면요. 바로 통제가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권문세족, 그 당시 집권 세력이라고 했으니 권문세족에 저항하는 사람이 등장하니 그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진사대부다. 자, 바로 이 권문세족에 저항하면서 등장한 세력들. 우리는 이들을 신진사대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진사대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진사대부의 그 출발점을 보면요. 이렇게 향리 쪽에서 많이 연결이 돼요. 향리 쪽에서 많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때리는 모습들. 이 신진사대부는 여러분들 뭘 수용한 사람들이냐면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성리학. 네,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결국 이들에 의해서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 세워지더라. 이게 바로 고려 500년에 그 시기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기후분을 먼저 해놓으시고 이렇게 잘라서 이 시대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시기. 하나의 시기, 호족과 육투품이 고려를 건국했던 이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 시기이지만 또 무너지는 시기, 바로 문벌귀족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을 통해서 전개됐던 무신 시기, 그리고 원간섭기 있었던 권문세족 시기, 그리고 무너지는 시기, 신진사대부의 조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시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고려의 역사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바로 이 앞의 시기, 과연 고려가 어떤 식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호족의 시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 출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대에서 배웠지만 초반에는 아장아장 걷는 성장기, 그 성장기의 과정의 성장통을 또 겪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 전성기가 오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고려는요 누가 세웠습니까? 태조 왕건이잖아요. 자, 이 왕건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태조 왕건의 시대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호족 연합 정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호족 연합 정부다. 자, 호족끼리 연합. 그러니까 왕건이 그렇게 힘이 막강하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 지방에 있는 어떤 장군이요 성주였던 그런 호족들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고 고려란 나라를 세우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들, 호족 연합의 시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 이게 바로 왕건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이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건의 시대 때는요 왕권이 이렇게 강한 건 아니죠. 자, 이 당시에 왕건이 취했던 여러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많이 써야 돼요. 자, 우선 먼저 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민생 안정책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이 민생을 다독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자, 이 민생 안정책으로서 뭐가 있냐면 우선 이 백성들한테요 세금 깎아주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죠? 예,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 완전 중요하죠. 네, 난 세금 깎아줄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고구려 때 진대법이라는 거 배우셨죠? 예, 고국 천황 때 춘대 추납 을팥을 통해 가지고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진대법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 왕건 때 흑창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합니다. 흑창. 나중에 이제 이 흑창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의창으로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대법, 흑창, 의창, 뭐 상평창, 뭐 이런 어떤 역사들, 빈민구율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민생 안정책.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백성들 다독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호족 정책. 자, 이 호족 정책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호족 연합 정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호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다. 자, 호족들의 좀 눈치를 보면서 그 호족들 좀 달래는 어떤 그런 정책들. 자, 이 달래는 정책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달래는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근과 측직에서 당근을 주는 거죠. 당근을 주는 건데, 일단 너 우리랑 패밀리해라고 해서 성씨를 주는 거예요. 왕시성을 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성, 내릴 사자, 성성자, 사성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대들면 안 돼.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래, 우리는 하나의 가족. 이거 한번 또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하는 게 뭐냐면 결혼정책이라는 거예요. 결혼정책. 네, 여러분들 왕건의 그 부인은 몇 명? 29명. 너무 많죠, 여러분들. 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한 달이 돼야 이게 한 코스가 돌아요. 그죠? 자, 결혼제도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그만큼 이 호족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고려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치만 볼 수 없잖아요. 그들을 또 찍어 누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요. 너희들 말이야,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책임져. 연대 책임의 그 책임을 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심관 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 예, 거기 사심관, 너 경주의 사심관 맡아. 너 거기 책임져. 거기서 뭐 반란이 일어나면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심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인제도가 있어요. 기인제도. 그러니까 이 개경, 수도니까 개경에 그 호족의 자제, 자식을 데려다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호족이 난을 일으키면 죽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기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 이번 호족들에 대한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일일이.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이게 왕건은 죽으면서도 이게 이 왕조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긴 유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훈요 10조와 같은 이런 글들도 남기고 있다. 걱정이 많으시구나. 왕건이 걱정이 많아. 아마 돌아가실 때도 아마 눈을 편히 감지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성제도 부인이 29명. 그럼 그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왕조란 게 이래요. 왕이 죽고 나면 그 뒤를 누가 있느냐 때문에 팍 터지게 싸운다고요. 그죠? 왕건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호족 연합정권 시대 이 왕건의 모습들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본다면 외교정책 볼게요. 이 왕건 시대 외교정책 바로 북진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진정책. 네, 북진정책을 추진해서요. 왜냐하면 고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어떤 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북진정책을 시행하는데 옛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평양이었죠. 바로 이 서경을, 당시 서경이라고 그랬는데 서경을 중시 여기는, 서경은 중시 여기는, 그래서 가끔은 이 서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훈요 10조에 담겨 있을 정도로 서경을 중시하는 모습들,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이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태조 왕건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호족 연합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민생 안정책, 그리고 호족 정책, 그리고 북진 정책의 모습들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왕건 시대에 나왔던 이 호족 연합정권 그 시대의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역시 이게 힘들어. 예, 이게 힘들어요. 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태조 왕건의 예측이 맞았어. 태조 왕건이 죽으니까 막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광종. 자, 이 광종하면 또 함께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쌍기. 네, 쌍기라는 인물을 좀 기억해 두세요. 쌍기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쨌건 지금 이 광종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이 윗대, 이 왕건 시대에 있었던 이 호족 연합 정부, 이것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왕권이 완전히 지금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호족 연합 정부니까 이걸 한번 좀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요, 손에 피를 철철철 묻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네, 바로 호족 숙청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호족 숙청의 시대. 정말 얼마나 많은 공신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이 광종의 그 처절한 그 모습들이죠. 이 광종의 목표는 딱 이거였어요. 왕권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목표.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 중요해. 일단 이 광종이요, 집권한 다음에 여러분 한 몇 년간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호족들이 원하는 거 도장 빵빵빵 찍어줘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임금이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었어. 당신들이 갖고 있는 노비들을 세금을 내는 평민으로 전환시켜야 되겠소. 그래야 그 평민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세금이 많아지고, 그래야 그 세금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것 아니요. 도장 찍어주시오. 라고 광종이 오히려 역제안을 하게 됐죠. 그 제도가 뭐냐면, 그 제도가 바로 노비안검법이라는 제도입니다. 노비안검법. 자, 노비안검법. 노비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검사해서 불법적으로 이 당시에 이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노동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비들을 일반 양민으로 원상태로 돌려놓는 바로 노비안검법을 시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엄청난 지금 개혁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 호족들은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광종이 뭐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뭐 이 별 의도가 있겠어? 라고 오케이를 해준 듯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나중에 큰 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사람들은 말이죠, 멀리.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액션을 보이면 저쪽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거야. 그럼 나는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라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진짜 정치인들 맞아요. 예, 달라.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자, 그래서 노비안검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난 전격적으로 뭘 발표하냐면요, 완전 중요. 바로 과거제 시행을. 네, 과거제 시행을 이야기합니다. 우와! 이건 여러분 뭐냐면, 이제까지 여러분 호족들은요, 칼에 의해서 자신들의 힘을 유지했잖아.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의해서 관리들의 서열을 정하겠다. 새로운 신하들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지금 여기 따다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라 하대 때 독서 3품과 기억나세요? 당시 그 진골 귀족들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왕이 추진하려는 이 독서 3품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이 과거제 시행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있거든요. 반발하죠. 뭐야? 우리를 시험 보라고? 이거 뭐지? 하고 광종, 너 안 되겠다! 라고 예전에 그랬듯이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광종은 아마 이걸 기다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광종이 호족들을 숙청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호족들은 지금 개국 공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바로 역모란 말이에요. 그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함정을 파놔야 되는데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죠. 옳았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광종이 그 호족들을 역모의 혐의로 몰아치면서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호족들의 힘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왜? 이미 이전에 노비안검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이 될 수 있는 그 노비들을 일반 평민에 돌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광종이 치고 들어오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즉 과거제보다 노비안검법을 더 먼저 시행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은요, 이렇게 포석 하나를 딱 줄 때 이걸 왜 둬야 되는지, 이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두고 있는 모습들, 정말 광종이야말로 치밀한 정치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 숙청 들어가면서요, 관리들의
이제 세팅하는 거야. 자, 너는 저 빨간색 입어, 너는 파란색 입어. 딱 공복을 제정하는 것이죠. 관리들의 공복 제장.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광종 때의 모습. 과거 지신도 여러분들 이 쌍기, 이 외국인이거든요. 이 외국인의 건의, 참 이것도 대단하죠. 외국인을 딱 관리로 앉혀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개혁이잖아요. 이런 개혁들이 성공되어야 바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뒤를 와서 바로 이제 성종 시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성종 시기는요. 이 성종 시기는 대표적인 인물, 성종과 함께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완전 중요합니다. 바로 최승로. 이 최승로가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를 올리거든요. 이걸 수용을 해요. 성종이요. 이 최승로는 여러분들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분전 출신이에요. 신라 하대 때 여러분들 육두품 출신들 대접 못 받았잖아요. 결국 이 육두품들이 호족과 손잡고 고려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육두품들이 이렇게 건의를 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정도.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아, 나라가 바뀌었구나. 아,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정권 교체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왔다고 해서 너무 경거망동하지는 마십시오. 그 유리한 상황이 언제 불리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겸손한 자세로 그 유리한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항상 여러분들이 유리한 때가 늘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육두품 시대가 열린 거죠. 그죠? 야, 최승로에 딱 건의를 해가지고 이 성종 때 되면요. 바로 광주 때부터 호족 수천기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 시점이 되면 거의 문벌귀족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중앙과 지방의 어떤 행정 시스템들이 어떻게 완비가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성육부 시스템이 중앙에서 완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 갑니다. 자, 중앙은요. 중앙행정조직은요. 네, 바로 이성육부예요. 이성육부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그 발해에서 삼성육부 기억나시죠? 당나라의 어떤 삼성육부 제도를 좀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이성, 그 다음이 이병호형 예공의 육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성육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의 어떤 제도를 원용은 했지만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요. 고려에 독자적인 기구가 있으니 그 기구가 무엇이다? 그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병마사. 병마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이제 제가 배우겠지만 그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파견되는 지방관이거든요. 그 지방관들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병마사라고 하는 그 회의 체계가 있어요. 이게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맨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는데 여러분 이제 배울 건데 고려는 끊임없이 외침이 있어요. 정말 고려 500년 내가 봐도 대단해.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오고요.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고요.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고요. 끊임없이 쳐들어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회의였다가 거의 상설기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여기서 거의 다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귀족들의 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병마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중요한 즉위식이라든지 이런 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관할 때 식목이라고 하는 차례죠. 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기구예요. 그런 식의 차례를 주관하는 임시기구를 만드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렇게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요. 자, 이 언론 기능 전하 또는 뭐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간이라고 그래요. 대간. 대간이라고 하는데 이 대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서문화성, 아까 제가 이성 중에서 중서문화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서문화성에서 일하는 관리인 낭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낭사. 이 낭사와 그 다음이 어사대가 있어요. 어사대. 암행어사 출도요. 어사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어사. 관리들이 어떤 그 비리와 그런 것들을 감찰하는 어사가 모여가지고 바로 이런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대간 역할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추가.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바로 3사라고 하는데 이 3사는 조선시대도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이라 그래가지고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데 고려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이렇게 회계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성육부에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의 이성육부였습니다. 됐죠?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지방은요. 자, 지방을 한번 볼 텐데요. 지방은 아까 그 최승로의 그 시무 28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방관을 파견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방은요. 이 지방은 이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최초로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어디에? 지방 중요한 포인트 바로 12목에 최초의 지방관이 파견이 되죠. 자, 요렇게 출발하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성종 이후에 이게 계속 정비가 돼요. 정비가 되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 바로 오도 양계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도와 양계로 자리를 잡는데 자, 보세요. 전국을 어떻게 나눴냐면 5개의 도로 나눴어요. 5개의 도로 나눴는데 이 오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은 상당히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양계라고 하는 곳은 북계와 동계가 있어요. 북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북계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 그 이민족들과의 어떤 그 경계선이 되겠죠. 그리고 동계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외국, 일본과의 어떤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도와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조선시대는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조선은 팔도 체제, 고려시대는 오도와 양계 체제로 나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도 양계인데 이 오도는요. 오도에 파견되는 그 지방관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지방관을 우리는 안찰사라 그래요. 이게는 안찰사. 지방관을 우리는 안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계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병마사. 아까 제가 도병마사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병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팔도에 파견되는 지방관은 우리는 관찰사라 그래요. 관찰사. 여기는 안찰사. 이렇게 오도 양계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관을 여러분들 파견했어요. 성종 때 최초로. 이게 지금 최초잖아요. 이게 최초인데 전국에 파견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바로 이 오도와 양계,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 속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서 보면은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빰빰빰빰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그 다음이 속현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향 부곡 소 이런 곳이 있어요.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곳이 동네고요. 소라고 하는 것은 수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그 마을이 강등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겠죠. 속군과 속현, 군에 속해 있다, 현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오도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지역, 딸려 있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그러면 지방에 파견되지 않으면 누가 실질적으로 다스리느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지방에 파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바로 향리. 바로 향리가 이 지역의 실질적 책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속군, 속현, 향, 부곡소가 바로 이 오도 양계, 이게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아요. 네, 이게 지금 부등호 표시입니다. 훨씬 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향, 부곡소가 많더라.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지방관이 전국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는 시점은 조선시대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호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호족들이 그 지역의 실세란 말이야. 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앙에서 파견된 이 지방에 파견됐는데 아직 다 파견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성육부와 오도 양계 시스템을 배웠는데, 자, 그럼 군사 조직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조직은요, 오도와 양계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오도와 양계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군사 조직은요, 오도에는 주현군, 그리고 양계는 주진군. 이렇게 지방에는 군대가 편제되고요. 중앙에는 2군 6위. 네. 2군 6위. 이렇게 해서 중앙군과 지방군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주현군은 도에, 주진군은 계에, 이렇게 파견되는 그런 모습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스템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되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이제 문벌기족 체제가 굴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특히 뭐니 해도 광종이에요. 예, 광종이 왕권을 강화시켰던 제도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있다는 요 핵심적 내용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총복습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기 구분, 호족의 시대, 문벌기족의 시대, 무신의 시대, 권문세족의 시대, 그리고 신진사대로 빵.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족의 시대 때 이제 왕건의 시대예요. 여러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호족 연합정부의 특징, 북진정책, 석영중시, 그리고 뭐 결혼 40년 기인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기틀을 잡으려고 했고, 이제 광종 때 와가지고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장 시험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파트가 바로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특히 이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가 재정을 확보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적어놓으면 재정의 증가,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를 공민왕과 고려말 공민왕과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고려말 전민 변정도감과 광종 노비안건법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숙청작을 거치면서 이제 성종 때 안정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성육부 체제가 정비가 되고요. 도병마사, 식목도검이라는 독자적인 기구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도양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방관이 최초로 파견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파견되어지지 않아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향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호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이 호족들,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일념, 그 첫마음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들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나 봅니다. 권력을 쥐고 돈을 쥐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바로 무너질 준비를 또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